더듬이. 첫 번째는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위워크라는 뭐 회사라고 해야 될까? 회사인데 그러니까 마티스 알트만이 어떤 네온 사인을 만들었죠. We don't work. 이제 이 위워크의 이름을 약간 그죠. 비틀어서 뭐 We we want never work, work, 맞아. 뭐 we want work, we never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한 건데, 그래서 위워크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공유 오피스죠. 우리나라 있나요? 공유상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위워크가 아마 4점이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죠? 지금 망했나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 그리고 위워크 외에도 그런 공유 서비스가 있어요. 또 아직도. 그래서 아무튼간에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작은 사무실 임대했다가 뭐 사업 규모에 따르면 되게 유연하게 이제 여기까지만 쓸게요, 더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서 안 쓰이기도 하고, 또 타 지점으로 만약에 이동한다 했을 때도 뭐 지원을 해서 그냥 또 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워크는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멤버 간의 커뮤니티를 되게 중시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무 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뭐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지점의 공용 공간에서 뭐 매일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핫데스크라는 기능이 있고, 아니면 전용 책상이 있는 전용 데스크 기능이 있고, 아니면 독립실을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오피스 등이 있어서 되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막 들레주식으로 말하자면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거죠. 자유롭게 계속 조합할 수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약간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되게 많이 격감을 받았던 맞아. 형식이었고, 실제로 엄청 성공을 했었죠. 한국에도 있었던 거니까. 엄청 크게 성장했었죠. 맞아요. 유니콘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실리콘밸리에 1조 원의 스타트업, 1조 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위워크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 데카콘이라고 해요. 데카콘은 10개의 뿌리 달린 유니콘이에요. 11조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위워크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밀리니얼 세대가 엄청 호응해서. 맞아요. 에어비앤비, 위워크, 우버 이런 기업들. 맞아요. 그런 기업들.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배민 이런 것도 여기 어때? 아니죠. 제 생각에 그거는 어떤 공유 경제라기 아니니까. 공유 경제는 아니니까. 소카 이런 애들 그죠. 킥보드 이런 것도 많이 타잖아요. 그런 것들.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위워크를 찾아보면서 정리를 잘한 분이 있었죠. PPSS 사이트라고 하죠. PPSS 사이트에 게재된 이제 김수희 씨라는 분이 글 쓰신 게 있는데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거 좀 가져왔는데, 역사를 좀 살펴보는 거죠. 위워크의 2008년 아동복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28세 아담 노이만은 온라인이기에 사무실이 그닥 필요 없었음에도 사무실을 대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많았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그럼 큰 사무실을 빌려서 우리 뭐 잘게 재임대를 하자. 이제 베개 같은 거죠. 독일어로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 룸메이트죠. 룸메이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워크의 전신인 그린 데스크의 시작인데, 사업이 잘 되자 확장시켜서 이제 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이만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곳을 자라는데, 거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집단을 뜻하는 곳인데, 거기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막 무슨 집단 공동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사유 재산을 가지지 않고 이제 국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살았던 경험이 아마 또 이런 것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워크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밀레니엄 세대였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건 약간 이 아이디어가 좋다를 넘어서 내 오피스는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이 있는 그런 숨 막히는 곳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벽이 있고 널찍한 공간이 있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있고, 그다음 여기 커뮤니티 되게 사람들 다 멋있고 우리 다 멋있는 커피 마시고 다 맥북하고 막 이런 식의 감성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이거조차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이제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내가 일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공간, 가서 셀카 찍고 뭐 이런 느낌 있죠. 실제로 제가 언제였죠? 더듬이 할 때 한번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 스터디 카페. 근데 스터디 카페가 제가 볼 때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가 잘 돼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거기 속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공부하는 느낌. 그죠. 그걸 원하는 거지. 멋있게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스터디 카페가 얼마나 멋있는 게 많은데. 그렇지. 재개발 중인, 아니면 한창 핫한 뭐 성수동, 뭐 한남동, 뭐 아니면 몇 개 그런 데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신용산 뭐 이런 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이태원이었죠. 이태원 한복판에 있는 스터디 카페 굳이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 공동체 소속이 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손정희 씨,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라고 이제 일본이죠. 이제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투자를 잘한대요. 맞아. 기업들에. 소프트뱅크가 아마 그거니까 투자 전문 지주회사일 걸요. 맞아요. 그래서 애덤 노이만과의 10분 만남 후에 14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니콘을 넘어서 이제 데카톤? 말이 14조 원이지. 그래서 이제 몇몇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거 그냥 얘네 부동산 임대하는 놈들 아니냐, 뭐가 특별하냐 하는데, 이제 손정희 씨는 이게 차세대 알리바바가 될 거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또 위워크가 되게 특이한 게 그거예요. 단순히 이제 임대업에서 그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이걸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맞아. 있어요. 예를 들면 we work에서 퇴근하면은 we live,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죠. we live로 퇴근하는 그 직장인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 그 직장인들의 자녀들은 we grow라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데는 초등 교육까지 하는 그런 약간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들었고. 근데 사실 이런 걸 했는데 실상은 그냥 혁신은 없는 평범한 부동산 회사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알트만은 이 창업자인 애덤 노이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의 가장 거친 꿈을 실현하세요 라는 모토에 걸맞게 테드 강연에서 구루와 같은 어투를 구사하는 파티광, 새로운 히피풍 벤처 캐피털 계급의 대표적 리더인 그는 개인 비행기, 핫복싱 등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를 매혹한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그 효용성, 유용성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더 큰 걸 차지한 건 이 사람이 누리는 라이프 그러니까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게 밀레니얼이 원하는 그거잖아요. 욜로. 그죠. 욜로기도 욜로 하고 느낌인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돈도 있고 그죠? 그죠. 자유로우면서도 되게 일까지 잘해. 맞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뭐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 노이맨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뭐 히피의 느낌도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 사자. 젊은 스타트업 사자. 사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간에 위워크 주식 담보로 수천만 달러를 빌려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뭐 자신이 보유하던 건물을 위워크로 임대하여 다시 임대 수익을 받고, 뭐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거의 독점 체제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이고 이 사람이 되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만성 적자 상태로 돌입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데 보통 이제 한 번 큰 건물 빌릴 때 15년 막 30년 이런 맞아. 계약을 그런 한대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서. 근데 이 비용이 55조 원인데. 우와. 근데 공실률이 되게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무조건 꽉 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 맞아. 그러니까 아주 만성 적자로 딱 가면서 이제 망할 위기가 됐는데, 그래서 위워크가 이제 주식 상장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재물 정보가 낱낱이 공개될까봐 못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이제 기업 가치가 완전히 하락해서 망해버렸다는, 이제 이게 위워크 IPO 사태 이렇게 불리는 순정이도 거죠. 참 그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위워크에 투자한 건 참 아쉬운 그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노이만의 전략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전형적인 아이디어와 위라는 우리의 명칭을 상품과 서비스로 특허를 내고 이후 투기적으로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이만의 자조적인 전문 용어를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의 원전이나 경전처럼 제 작업의 원재료를 삼아 점차적으로 응용해 왔습니다. 맞아. 이제 위워크에서 아마 회사 이름을 나중에 바꾸려고 했을 거예요. 위로 그냥.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아마 그 뭐라죠? 이름 저작권도 저작권을 냈어요. 자기 회사에서 또 뜯어서 먹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마티스 알트만의 글을 보면 그런 글도 있어요. 그 제너럴사이드라 하나?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개인의 이름이 혹은 한 기업의 이름이 역으로 하나의 보통 명사와 보통 명사가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데일밴드. 데일밴드, 뭐 클리넥스. 그러니까 템포. 독일어는 또 그렇죠. 독일 템포.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이제 맞아. 기업들은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 뭐 스테플러도 그런 식이고. 그렇죠. 스테플러 아니면 사람 이름이죠. 뭐죠? 포스트잇. 포스트잇. 뭐 그런 것처럼 기업 이름이 완전 대명사 되는 거다거나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그 매끄러운 상태죠. 공간 같은 느낌도 주는 거. 공간이란 게 왜 공간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더 이상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그것이 거의 공간으로 가서 그걸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을 때, 네트워크가 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됐을 때. 아무튼 그래서 위워크라는 예시는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봤을 때도 되게 흥미로운 현대 케이스고, 어떻게 공간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자신 정체성을 투영하고. 맞아. 왜냐면 사실 거기 가서 위워크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괴짜 저 실리콘밸리 그 유니콘을 넘어서 욕구가 있는 거지, 그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맞아. 근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갖고 싶어를 맞아. 사실 홍보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가 된 건데 재밌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노이만 같은 경우를 들었을 때 그가 만들어낸 것은 그거잖아요. 어떤 뭐랄까 일터의 예술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스타트업 드라마는 안 봐서 그것은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 미국에서 꽤 괜찮은 대학교 나와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예. 옛날에는 약간 그 차고 감성이었다면. 그죠. 뭐 그런 감성.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웃긴 게 되게 감성적인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서 스피커가 나온다든지 되게 그런 감성들이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떤 일이라는 것 혹은 노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 시장에 팔기 위한 되게 정형화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나 구두를 뭐 발에 딱 맞게 만들어서 팔아주는 게 아니라
유니크함과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그 창의적인 무형의 제품을 만드는 노동이 증가했다 거든요. 그런 거 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이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은 맥심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거대 기업보다는 오히려 느낌 있는 그 조그만 카페를 선호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 삼성 가서 단순히 일할래 이게 아니라 모두의 로망을 사실 거잖아. 나 나와서 느낌 있는 카페 차리고 싶어. 느낌 있는 스타트업 회사, 느낌 있는 회사 차리고 싶어. 사실 그게 요즘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그지. 그러면서 좀 그 자유와 그 커리어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 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 실리콘밸리도 찾아보니까 약간 클리셰가 그거잖아요. 몇 년 다니고 창업하고 몇 년 다니고 스타트업 차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많이. 맞아. 이 말은 동시에 뭐냐면은 알트만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더라고. 이 시장의 노동이 사실상 예술의 창의성이랑 비슷한 형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마티아스 알트만이 스타트업의 형식이나 아니면 위워크나 이런 걸 따올 수 있는 게 되게 그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따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단순히 위워크의 하나의 점포, 어디 느낌 있는 카페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거리, 을지로, 뭐 이태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취리, 베를린, 뭐 비엔나, 뭐 런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역, 하나의 나라까지도 거의 이게 맞아. 상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독일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이유가 아까 말한 레이브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와, 특히 그 베를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어서 특히 베를린.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잖아요. 이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갔을 때 너무 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는데 있으신데 그건 차라리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예 진짜 잘 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잘 놀지도 정말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하다 가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 빅테크들과 스타트업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다양성이나 유니크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얼마나 균질화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가치가 참 웃긴 거죠. 유니크함과 그 균질화된 동시에 가지고 싶고. 그지.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특별하고 싶으면 좀 다른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특별함 아닐까. 맞아. 예를 들자면. 그 속해서 만들어낸 특별함이 아니라 그거마저 아예 깨트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특별한 새로운.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적하더라고요. 이제 거지 부자의 신화는 dropout losers. 그러니까 학교 자퇴한 루저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의 그 차고 신화 알죠? 그 차고라는 공간의 신화. 그 차고가 가지고 있는 그 널드하고 하지만 창의성이 넘치는 엄청난 그 광인들의 신화.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차고야말로 폐쇄된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커서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이 돼서 엄청난 지금 뭐 오픈 스페이스적인 공간을 사무실을 만든다는 게 참 역설인 것 같잖아요. 사실 마크 저커버그 빼고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다들 X세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조적인 폐쇄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회사가 지금 실리콘밸리로 가서 이제 우리로 들어오는 애들이 밀레니엄 세대이군. 근데 얘네들에 맞춰서 난 뭔가를 좀 바꿔줘야겠어. 바꿔는 것도 웃긴 거고. 맞아요. 요즘엔 차고에서도 창업 못한다는 게 이게 중산층의 상징이잖아요. 누가 미국 그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집 차고에서 그걸 할 수 있겠어.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명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돈을 엄청 받아. 그러니까 연봉 들으니까 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냥 기본 2억이라는데 거의. 근데 집을 못 사는데 남는 게 없대. 맞아. 제가 읽은 그 미스터 CC 그분 블로그 똑같이 나와. 2억 받고 3억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내고 그리고 이미 애초에 월급에서 45%가 세금이라고 거기도 캘리포니아 쪽도 그거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거죠. 이 기업가가 예술가랑 비슷해졌다는 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 창의성과 이 뭔가 균질화된 무엇인가 겹치는 지점이 왔구나. 그리고 약간 지금이면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과거 예술가들이 골방에서 시작해서 작업하다가 커지면은 그 대형 도시 한가운데 큰 모뉴멘트적인 설치 작업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 다 비슷하죠. 자본 구조를 따라가는 미술계 현상을 보여준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언급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용어죠, 용. 이제 에어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칼 샤이카라는 분이 웰컴 투 에어스페이스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소개한 개념인데 이제 에어스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커피숍, 바, 뭐 스타트업 사무실, 공동 생활 업무 공간의 영역으로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특질을 공유하는 적어도 특정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미니멀리스트 가구가 있고 수제 맥주가 있고 아보카도 토스트를 팔고
재생 목재가 돼 있고 산업용 조명을 사용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단어 나열한 것만 봤을 때도 딱 알겠죠. 뭔 느낌인지 딱 오더라고. 약간 킨포크적인 감성도 좀 있고. 그뭔 느낌이야? 감성 카페. 감성 카페. 혹은 거기서 약간 메마른 느낌 알아요? 맞아요. 약간 노트북 있어야 좋을 느낌의 카페들 있죠. 가면 이제 약간 바쁘게 뭔가를 다들 하고 있고 그렇지만 되게 딱 끼는 정장이라기보다는 좀 프리한 약간의 약간 그 그죠. 캐주얼 세미 정장 정도.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 에어스페이스라는 게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약간 공간 간 이동이 대단히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수 있다. 처음 시작했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에어스페이스는 젊고 창의적이고 노마드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베를린에 가든 취리에 가든 서울에 무난한 가든 카페 있잖아요. 그 무난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들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요즘에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어떤 삶의 가치랑 꽤 부합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럼 아니면 약간 그거죠. 그냥 가장 익숙한 알죠. 가장 그냥 대표적인 예시. 대표적인 그냥 구조에 있기 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혁신적이고 꿈꾸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 공간은 편해야 돼라는 느낌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에어스페이스의 어쨌든 가장 큰 예시는 에어비앤비라고 말을 하죠. 맞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예를 들면 장소를 첫 번째로 상품처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물론 뭐 당연히 호텔 업도 그렇겠지만. 이름도 에어비앤비. 근데 그렇죠. 에어비앤비라는 건 근데 사실 진짜 특정 장소를 상품을 판다는 게 맞는 게 호텔은 적어도 자신의 건물을 그냥 몇 층 이런 건데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의 어디, 취리시의 어디 구역이 어디 이런 식으로 진짜 판매를 하니까.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강조하는 경험이 내 집에 사는 듯한 경험. 그다음 어디에서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거는 건데 그게 되게 웃긴 감정이거든요. 왜 웃긴 감정이냐면은 이상적인 에어비앤비의 모습은 낯설지 않으면서도 그 에어비앤비가 있는 장소에 문화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리에 갔는데 무슨 뭐 하회탈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지. 파리 왔으니까 약간 그 파리 포스터도 하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집과 그렇게 다르진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감성과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동시에 이 지역의 고유한 맛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감정이라는 게 일반적이면서도 진정한 경험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사실. 근데 이게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이 에어비앤비 무서운 점을 봤을 때 이제 파편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몇 번 얘기했을 때 기존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저희가 알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이 딱 와서 자리를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식 젠트리피케이션이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몰라. 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집들이 그 속에 다 에어비앤비 그거인 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파편적 젠트리피케이션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죠. 근데 모습은 몰라. 왜냐면 거기에는 스타벅스라는 간판도 없고 맥도날드라는 간판도 없어. 그냥 인터넷으로 공유 네트워크로만 발견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한 것처럼 그거죠. 결국에는 주체적이길 원하면서도 균질화된 곳에 그러니까 이 아픈 마음. 맞죠. 그다음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공간도 공간인데 개념적으로도 많이 퍼지는 게 파타고니아랑 테슬라도 많이 예시 드는데 파타고니아 테슬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뭔지 알지. 나는 의식 있는 맞아. 노마드다. 뭔지 알죠? 그런 것도 사실 이제 한몫하는 거고. 그 얘기 있던데요. 이 기사에 읽어보니까 에어비앤비 측에서 그 호스트들한테 뭔가 사적 압력을 넣지 않았냐. 집 이런 식으로 좀 꾸며라 하면서 약간 스탠다드한 이쁜 모델을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안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에어스페이스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슈퍼스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슈퍼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제 포자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슈퍼스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도메스틱 코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메스틱 코지가 에어스페이스의 특성이랑 반대되는 특성인 건데 도메스틱 코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안에서 약간 아늑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치. 이제 에어스페이스의 특징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한 평범함이거든요. 특별한 평범함.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도메스틱 코지와 이 특별한 평범함을 내세우면서 슈퍼스페이스의 논리를 펼치는 건데 슈퍼스페이스의 특징은 도메스틱 코지라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성과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특징이다. 이제 Z세대가 특징인 거죠. 이 도메스틱 코지라는 것을 이제 벤칸테시 라오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연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들으시고 약간 관심이 가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메스틱 코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크고 개방된 환경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폐쇄된 환경을 예측 가능하게 재활해야 한다. 즉 에어스페이스가 특별한 평범함을 즐긴다면 이들은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인스타그램, 틴더, 케일 샐러드는 프리미엄이지만 마인크래프트, 집에서 요리하기, 뜨개질은 아늑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에어스페이스의 대표주자였다면 일론 머스크는 도메스틱 코지의 대표주자다. 도메스틱 코지가 설마 도지?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도메스틱 코즈의 대표 주제다. 왜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냐면 뭐 사실 이상한 인간이긴 하지만 미친 인간이죠 사실. 근데 동시에 우리랑 되게 그 도메스틱 코즈의 감성이 있던 게 애니메이션이고 덕후가 그런 있고 느낌으로. 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뭔가 넘볼 수 있는 게 아닌 뭔가 되게 프리미엄한 무엇을 즐기는 사람 같잖아. 그지. 야 스티브 잡스의 뉴발란스 저거 뭐야? 그러니까. 뉴발란스 유행 엄청 했잖아요. 그지. 스티브 잡스 패션 맞아 뭐야? 맞아. 스티브 잡스 앉는 의자 뭐야? 저거 안경 어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약간 그런 반대되는 맞아 그런 게 없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정상이라는 환상을 쫓기보다는 편안함의 원천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프리미엄 평범함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도메스틱 코지는 지식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게 약간 요새 그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뭐라고 하지? 아까 말했던 상식 싸움도 있잖아요. 그치, 나 모르는데 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파도 있잖아요. 그거 없는 게 자랑이냐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도메스틱 코지는 힙스터의 미학과 유사하다. 소규모 공예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장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서 연재가 되고 있으니 제가 이걸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알렉스 킷닉이라는 이제 예술 이론가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술계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기업 문화와 점점 더 많이 맞물리면서 놀랍게도 많은 예술가들이 내면성, 그러니까 영어로 인테리얼리티라고 하거든요. 내면성의 깊이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말했던 약간 그때 그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느꼈던 그 뭐라 하죠? 미시사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됐을까? 아니면 좀 더 폐쇄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 맞아요. 아 이게 남한테 이렇게 구경을 안 시켜주는?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장소 얘기를 할 때 뭐 가장 또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마크 오제라는 분의 비장소라는 개념이죠. 저희가 이분 아마 개념을 한번 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세계화와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은 집이나 학교나 뭐 이런 전통적인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과 소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삼는 자동차, 기차, 역주소 한마디로 스쳐가는 곳이죠. 맞아. 그런 공항, 그죠? 것들에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크 오즈는 이러한 비장소의 특성이 초근대성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말하고 이제 뭐 정보의 과잉, 시간의 과잉, 공간의 과잉 등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또 넘어가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티스 알트만 공부하고 마크 오즈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제 렘 코라스라는 건축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렘 코라스는 이제 네덜란드의 건축가인데 리움 들어가 보면은 그 상설 전시 말고 특별 전을 할 때 폭도 같은 데 약간 내려가거든요. 그 오른쪽 보면 되게 거대한 블랙박스 같이 약간 철로 된 거대한 검은색 약간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렘 코라스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간에 그의 개념 중에 이제 제너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너릭이 이제 포괄적인 총칭의 이런 뜻을 가진 영단어인데 렘 코라스는 이것을 이제 정체성에 반대되는 말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심적인 힘이라면 제너릭은 중심이 없는 주변부에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제너릭은 공허와 같지 않으며 중립적인 것도 아니며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며 문맥에 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과거와 미래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완전 에어스페이스 같네요. 좀 에어스페이스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정체성과 의미를 떼어낸 이제 타블라라사, 이제 백지 상태의 지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존의 사물들이 갖는 맥락과 정체성을 해체하고 하나의 강렬한 전체를 몽타주하는 발터 베냐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의 성자이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펜 씨가 느끼시기에는 약간 이런 제네력적인 공간이 마티스 알트만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죠. 미니어처적인 공간이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정체성과 맥락을 계속 해체하고 같이 붙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뭔가 어디선가 갑자기 탈구된 듯한 공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티스 알트만 현대 약간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되게 재밌네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면서 지주회사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점에서 지주회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주회사도 사실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쪼개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런 이제 주식 저도 이렇게 경제를 막 잘하냐 주식 뭐라 그러죠? 이 배당을 그쵸. 나누기 위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면은 서로 먹고 싸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 어디 회사로 많이 가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뭐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회사를 주축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아마 삼성물산 아시죠? 네. 삼성물산 밑에 아마 삼성생명인가 이런 식으로 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계보도 계보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스윙스라고 하는 래퍼가 그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이 홀딩스의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게
이분이 가지고 만들었던 소속사가 뭐 저스트 뮤직, 인디고, 위더플럭, 그리고 마인필드까지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한 홀딩스를 출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홀딩스를 출범시키면서 가장 크게 뛰었던 게 내가 그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나누고 밖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어떤 강점을 가졌고 누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가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주회사도 이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어떤 부분이 재무실적으로 세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그런 재무표를 이렇게 분별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마티스 알트만과 작업에서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정말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죠. 마티스 알트만은 그거에 대항해서 반대적인 배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티스 알트만도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인데 홀딩스, 마티스 홀딩스인데 뭔가 만드는 방식은 좀 반대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걸 참 조사하면서 느끼는 게 이 시대랑 많이 맞물려 있는 얘기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레마스에서도 저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자면 정크 스페이스거든요. 정크 스페이스란 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면서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들어본 이름이 듯하냐면 너무 드롭부터야죠. 스페이스 정크가 유명해서 이게 그건 뭐죠?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근데 정크 스페이스는 다른 개념이죠. 정크 스페이스는 이제 쇼핑 안내서라는 것에 수록된 램 코라스의 글에서 탄생한 신조어인데,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정크 스페이스는 건축물에 드러나지 않은 기계, 전기 설비 공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이러한 감춰진 공간에 의해서 생성된 공간의 지위를 가리킨다.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코어나 천장 마감재에 의해서 가려진 각종 기계 장치들과 설비들은 전자에 속할 것이며 19세기 전후의 근대화 시기 뉴욕 맨하탄에 지어진 마철로들과 인공적 자연의 센트럴파크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후자라는 것은 이제 감춰진 공간에 의해서 생성된 공간의 지위라는 거죠. 그렇죠. 정크 스페이스는 건축가의 망상, 그래서 망상은 디자인인 건데 정크 스페이스는 건축가의 디자인을 담은 불연속적인 부분들의 건축물을 이음새 없는 합리적인 몽타주로 제작 가능하게 만드는 변증법적 지위의 사이 공간이며 이러한 전체의 분열은 정크 스페이스가 건축적인 개념의 추상적인 기계로 역할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이해했을 땐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청담동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청담동 그 명품 거리가 있잖아요. 그 무슨 디올 있고, 그치. 셀린 있고, 뭐 샤넬 있고, 뭐 에르메스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축물들은 각각 다른 건축가들에서 지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 거리는 결론적으로 이상한 조합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거리를 사실상 이어준 건 뭐냐? 건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이 이면에 감춰진 정크 스페이스들이란 거예요. 현대는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생각해보면 궁궐은 어느 정도 구조가 있게 지어지잖아. 그지. 서민들의 오두막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형식으로 다 지어지잖아. 근데 요즘에는 모든 건물들이 똑같진 않으니까. 똑같지도 않고 애초에 자신의 그 뭐 상업성이든 디자인의 미학이든 무엇인가를 뽐내기 위해서 다 다르게 짓잖아. 맞아. 그럼 이 사이의 공간들이나 아니면 이 밑에 깔린 전선들이나 배수관들은 엄청나게 꼬이고 엄청나게 혼돈화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치? 실제로 우리가 도시를 인식하거나 우리의 삶을 사실 규정하는 것 중에는 정크 스페이스라는 것도 사실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미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이 경제 논리에서 침식당하기 시작할 때 대단히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사이 공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정크 스페이스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정크 스페이스 혹은 이미지 중심의 형태에 대한 집착의 결과물이란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마티스 알트만이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요. 뭐 이거 뭐 아까 뭐 특별해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질화되고 아니면은 뭐 에어스페이스를 치자면은 특별한 평범함을 경험하고 싶고 아니면 플레이리스트를 치자면은 내 주체성도 느끼고 싶지만 어떤 공간에 소속되고 싶고. 그치. 그럼 양가적인 혼돈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크 스페이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담론,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 큰 건물 마천루 사이에 형성된 약간 그거네요. 사이 공간. 이 강남역 가면은 그 마천루 건물 많잖아요. 그 사이사이에서 괴인 같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이한 사람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건데 실제로 정크 스페이스가 되게 그런 걸로 많이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지하철역 뭐 이런 데랑 어떤 뭐 건물 있다 쳐봐요. 그 사이 골목길 생각해봐요. 거기 얼마나 많은 그 현대의 산물들, 자본의 산물들이 있어요. 뭐 있고 뭐
포토도 있고 어떤 뭐 사진도 붙어 있고 맞아, 광고도 맞아. 붙어 스티커도 있고. 붙어 있고. 근데 베를린이 진짜 심하죠. 그죠. 그게. 배는 진짜 심하죠. 근데 사실 그 사이 공간이 이 현대 공간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램 코라스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더러운 약간 골목길 생각해 보면 마티스의 작업과 대단히 유사해요. 맞네. 진짜네. 정크 스페이스는 진짜 그냥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현대 세계와 그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적 조건이다. 한마디로 현대 세계와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적인 공간, 그 유사 공간이 정크 스페이스다. 뭔 얘기인지 그 이미지가 그죠? 딱 정해놓은.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원문을 읽어보면 안 돼. 그게 뭐 글진 않아요, 엄청 책이. 근데 원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슨 거의 옛날 신화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읽었을 때는 느낌적으로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도시에서 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이게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이 정크 스페이스는 생김새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성 넘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마티스의 작업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SF의 전설적인 책 뭐죠? 깁슨의 그 뉴로맨서라는 소설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소설에서도 사실 이런 스페이스 펑크라던가 아니면 그 뭐라 하죠? 스팀펑크라던가 그 사이버 펑크. 그래 사이버 펑크에서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 세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약간 특별한 그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음지의 그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약간 정크 스페이스거든요. 이게 레이브 문화랑도 참 엮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연결이 되는 곳에서 것 같아요. 마침내에서 멀어져서 어떤 자기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해서 여기서 뭔가 행위를 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그러니까 섣부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은 최초로 나온 정크 스페이스의 미니어처다.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약간 좀 복잡하게 말하긴 했는데 그냥 제가 이 램 코라스가 쓴 정크 스페이스의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원문을. 근데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이제 고토라는 분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이 약간 램 코라스에 좀 진심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관심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번역을 따로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이 비판하신 게 이게 정크 스페이스라는 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정크 스페이스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정크 스페이스는 쓰레기다라고 이게 번역이 됐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크 스페이스는 잔여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사이의 공간을 쓰레기가 아니라 이 현대의 잔여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좀 이 글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도 현대 잔여물이다. 맞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꽤 많은데 한번 진짜 좀 천천히 읽어드리고 싶어서 다 괜찮은 걸 가져왔습니다. 진짜 많은데? 동일성은 빼앗긴 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크푸드이며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위해 세계화가 던져주는 먹잇감이다. 만약 스페이스 정크가 우주를 어지럽히는 인간이 만든 잔해라면 정크 스페이스는 인류가 지구에 남기는 잔류물이다. 정크 스페이스는 근대화가 전개된 후 남은 것 혹은 좀 더 치밀하게 말하자면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응고하는 것, 근대화의 낙진이다. 근대화는 이성적인 프로그램을 가졌었다. 그것은 과학의 은총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크 스페이스는 근대화의 절정이거나 또는 파국이다. 정크 스페이스는 밀봉되어 있으며 구조가 아닌 거품 같은 막으로 결속된다. 중력은 태초 이래로 동일한 장비들로 저항받으며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냉난방 설비가 건축의 혁명을 일으켰다. 냉난방 설비는 끝이 없는 건물을 출시했다. 만약 건축이 건물들을 분리시키면 냉난방 설비가 그들을 통합한다. 냉난방 설비는 건축이 무시하는 조직화와 공존에 대한 돌연변이적 방식들을 지시해왔다. 이제 단일 쇼핑센터는 중세시대처럼 공간 기획자들, 수리공들과 설비공들의 여러 세대에 걸친 작업이다. 냉난방 설비가 우리의 성당들을 지탱한다. 공간은 필연적으로 조건부의 공간이 된다. 조만간 모든 조건부의 공간은 정크 스페이스로 바뀐다. 공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의 용기들만을 생각한다. 마치 공간 그 자체는 볼 수 없는 것인 양 공간의 생산에 대해 모든 이론은 공간의 반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에 기초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공간을 절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정크 스페이스는 그들의 신비한 작업에 대한 우리의 처벌이다. 정크 스페이스는 디자인을 즐기지만 디자인은 정크 스페이스에서 사라진다. 여기에 형식은 없고 단지 증식만 있을 뿐이다. 되새김질은 새로운 창의성이다. 창조 대신 우리는 조작을 존중하고 신봉하고 받아들인다. 이식된 체인점 상호들 그리고 LED 불빛과 비디오로 번쩍거리는 도시 기반 시설들은 그래픽 촉근들인데
그것은 누군가의 주장을 넘어서 언제나 고유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지만 강렬하게 친밀한 저자 없는 세상을 묘사한다. 우리 문화가 반복과 규칙성을 억압적이라는 판단하에 포기한 바로 그 시점에 건축 자재들이 점점 더 모듈화, 단일화 그리고 표준화되었다. 실체는 이제 사전에 디지털화된다. 모듈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것의 상태가 숨은 화석, 즉 크립토 픽셀의 상태가 된다. 정크 스페이스에는 특별한 이동 방식이 있는데 목표가 없으며 동시에 결의에 차 있다. 정크 스페이스의 광대함은 빅뱅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실내에서 보기 때문에 날씨에 집착한다. 모든 TV의 40%가량이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구름층 앞에서 난감하다며 덜 매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진행자로 편성된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때때로 당신 자신의 목적지나 현재 위치를 인식한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개개인의 모니터, 개개인의 TV 화면은 창문의 대체물이다. 진짜 삶은 내부에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은 거대한 바깥이 되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완전 마티스 알트만 작업 미학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이 정크 스페이스 설명한 것보다 이것을 읽고 그냥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보는 게 확 다가올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에서 저는 약간 이런 점 생각해요. 어쨌든 많은 작가들이 디지털을 디스토피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티스 알트만의 그 미니어처적인 작업들이나 어떤 그런 판넬 작업들이 과연 디스토피아일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쓰레기와 잔여물의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쓰레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잔여물은 부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레이브나 이 정치적인 그런 거를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는 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혁명이나 새로운 힘이 발생할 것. 한국도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어떤 집회 금지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좀 약간 무서워하는 것. 그런 건 참 재밌는 거. 정크 스페이스가 어떤 디지털 그 차오페이라는 작가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뒤죽박죽된 디지털 세계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항상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어떤 강한 반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 그게 참 중요한 것 아니면 같아요. 더 이상 뭐 어떤 체인도 없는. 맞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디지털 작업들이 사실 디스토피아 같은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정크 스페이스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지는 게 어떻게 보자면 맞아. 그 이 디지털 작업을 전개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뭐 예를 들자면 그 제가 막 걸리버의 연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아, 걸리버가 이 소인국 사람들과 거인국 사람들과 이 마법사의 사람들과 말 인간들을 잘 협상을 시켜서 이 네 명이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런 정크 스페이스 탄생한 게 마티스 알트만의 미니어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미니어처라는 세트장은 사실 같은 비율이거든요. 스케일이. 근데 거대한 신발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걸 뭐 마그리트 그림에서도 데포르망인가 그런 기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진짜 리얼, 그러니까 마법 판타지와 현실과 모든 것의 잔여물 하죠. 디지털과 현실의 잔여물이 다 섞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약간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딱 처음에 찝고 가보자면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 그는 중간 존재다. 왜냐? 그는 밀레니얼 세대로서 여러 가지 중간에 위치하는데 혼돈 그죠. 그렇죠. 뭐 구조와 배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네트워크와 집단 그죠. 집단과 개인 뭐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마철루와 평범함과 특별한 사이, 네, 그죠. 마철루와 그 골목 그 사이에 그죠.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는 결국에 이 양가성을 언제나 지니고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그걸 찝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 공간이 상품화되는 그 과정을 다시 보고 미니어처적인 형식으로 그래서 뽑아내는데 그래서 그의 작품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관조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속하게 되기도 맞아. 하고 플레이리스트처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미니어처 우리는 정크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맞네. 좀 약간 울컥한 게 있었어요 사실. 조사를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전 사실 무조건 MZ라고 하면은 나쁜 거. 너무 세대적으로 묶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간성의 측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작업을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혼돈이 뭔가 공감되는 느낌, 정리돼서 관찰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슬프면서도 이걸 내가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미 상업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끝이 없는 굴레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그는 어쨌든 간에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그 공간이라는 미니어처 형식을 상품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작업 형식에서.
그게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말했던 그 이자벨 그로가 이자겐 치킨과 레이첼 헬슨의 작업을 설명하듯이 어떤 그 개념적이고 그런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맞아. 진짜 보여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힙한 작업 같기도 한데 동시에 어떤 의미는 되게 솔직한 작업일 수 있겠다. 맞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그죠. 뭔지 알죠? 그렇게밖에 마감이 돼야 되고 그렇게밖에 그런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정크 스페이스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방식이 되게 진실되다라고 느끼는 것 중 맞아.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진 같은 것도 뭐 인터넷에서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뭐 베를린에서 작업실 갈 때 뭐 자전거 타고 가면서 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찍은 영상들을 활용한다거나. 그 패널 작업들에서. 맞아요. 그런 거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보석으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마티스 알트만이. 그 루시 불이라는 작가의 아파트에서 한 전시인데 왜 보석 작업을 했냐고 했을 때 그냥 이게 작업을 하면서 가끔씩 그런 걸 한대. 좀 뭐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손을 놀기 하기 싫어서 보석을 만드는데 그것도 설치해둔 방식도 보면은 되게 어쨌든 자기 작업 되게 잘 맞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재미로 하고 멋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되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종의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그것도 그렇고 미학적으로 일단 보면 진짜 힙해요. 지금 입장에 아마 이거 청취자분들 보시면 진짜 힙하다 생각할 거예요. 보니까 부산 그 아트 부산에서 한번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갤러리 소속 작가로. 몰랐었는데. 맞아. 저는 이 작업이 소개되면 큰 파급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면 한국도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크고 과시형 작업에서 뭐 그런 식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미니어처가 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공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 한 번쯤에 추세가 바뀌는 세상이 올 것 같아 이제.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미학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겠지만 이런 미학이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됐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구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 사실. 그게 이렇게 흘러왔고 미니멀리즘의 그 도널드 저드에서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그 미니멀리즘 도널드 저더에서 정크 스페이스까지. 그러니까 이 긴 세월 이걸 이게 미술이 역사에 딱 담겨 있는 재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저도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재밌었어. 왜냐면 특정한 이 분야, 공간이란 분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는 되게 좋았고. 맞아. 그래서 작업을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할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좀 잘 할 수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는. 전시를 한번 또 찾아보고 이번도 전시 개수가 그렇게 많은 작가는 아니라서 아직. 그렇죠. 한번 찾아보고 딱 하면 좋을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시프리안 가야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다.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재미로. 그러니까 조사할 때 약간 관심사가 되게 뚜렷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맞네, 어느 정도 있네 확실히. 그래서 이번 편은 진짜 전편이랑 같이 약간 이어서 들으면 더 좋지 맞아. 않을까. 이번 편은 진짜 전편이랑 같이 이어서 들으면. 그래서 저희는 아마 4월달에 또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으로 돌아오고 아마 이제 1편 단시 3편 좀 할 것 같아요.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마무리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해보고. 네.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잠겼는데 그래서 좀 너그러이 들어주시고. 아 왜 자꾸 빌어요? 네? 사죄합니다. 그냥 합시다. 사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간에 네. 다음에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으로 찾아뵙는 걸 하고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3월을 보내시기를. 이제 봄이니까요 이제. 봄인가요 3월이? 네, 그렇죠. 봄이죠. 그렇죠. 네. 힘드네요. 또 오랜만에 녹음을 꽤 길게 했더니. 네. 그러니까 인사드리고 한번 또 오펜 씨도 좀 쉬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